자, 오늘 이슈는 우리 한 기자도 특별히 나왔고, 또 어제 또 대대적인, 앞으로 이 자본시장에서 10년 동안 먹거리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금융 비전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조금 길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증권 산업을 좀 성장시켜보자, 또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어제 금융 비전에 많이 좀 담겨 있던데, 그냥 내용은 많은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누가 하지? 뭐 이런 좀 의문이랄까, 질문들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어제 리포트 중에 우리 이명재 기자가 보도한, 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우리 시장에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금융위가, 정부가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한번 리포트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증권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사모펀드와 연금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정부는 먼저 사모펀드 규율체계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헤지펀드와 일반 사모펀드, 기업 재무안정 PEF 등 복잡했던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칸막이가 간소화되면 사모펀드의 투자 대상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던 사모펀드 설립 승인이 사후 보고제로 바뀝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허가제를 폐지해 사모펀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 처분 제한 기간도 폐지됨에 따라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은행, 증권 등 여러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연금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큰 위험 요인이지만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사적연금, 노후보장 특화상품, 생애주기 자산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연금 포털과 미래설계센터를 구축해 각종 연금 관련 정보 조회와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한편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보호 한도를 늘려 퇴직연금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네, 우리 이명재 기자 리포트 잘 들어봤습니다. 사모펀드 시장. 이 사모펀드 규제가 사모펀드답지 않다. 이런 지적을 참 그동안 많이 규제가 많아가지고. 설립 때부터 또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이렇게 칸막이가 많고. 좀 저런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좀 우리 전문 기자로서 좀 정부가 좀 방향을 잘 짚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어때요? 제가 PF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로펌 쪽에 이제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중에서 이제 M&A라든지 그렇죠. 이제 PEF들의 이제 사모펀드 등록 같은 거를 이제 맞아. 그것도 주로 법률 자문해 주는데 되니까, 일단은 너무 소극적으로 시작했다는 게 중론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었다. 예. 맞아요. 한국형 사모펀드를 하려면 일단 규제를 어느 정도 그 벽을 낮출 것인가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PF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들어와서 장사할 유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동양 사태 나면서 인력도 좀 금감원 인력도 그쪽으로 동양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면서 지금 등록 인가도 좀 많이 밀리고 있다 그래요. 예. 네, 그게 또 현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소극적이었다 이 얘기도 저도 사실은 120%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헤지펀드, 사모펀드는 그 펀드 성격에 맞게 좀 팍팍 풀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공모펀드하고 별 또 차이도 없고. 그렇죠. 너무 좀 이제 깐깐하다. 네네. 이래놓고 어떻게 좀 펀드가 돈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서 사고를 쳐야 될 텐데. 그렇죠. 사고를 못 치도록 막아놔 버리니까. 맞는 말씀인 게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하자는 그러니까요. 취지인데 너무 안정적으로 가자. 보호해야 된다 또 이런 거 막. 그렇습니다. 예. 사모펀드 투자자까지도 막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금융당국에서 그냥 열심히 뛰고 있는데 보호할 사람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자, 어제 금융비전에서 나온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증권산업 침체 이게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또 답이 잘 안 보인다. 이걸 어떻게 좀 이제 극복해야 되냐.
대안이 딱히 있느냐?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사 M&A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예. M&A에서 이제 증권사를 사가는 인수자는 뭐 이렇게 인허가도 뭐 확실하게 해주고 대주주 요건도 많이 좀 이렇게 막 완화시켜서 막 잘 해주고 막 할 텐데 지금 그 앞서서 발표된 이제 콜 규제부터 좀 우리 한 기자랑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지금 중소형 증권사 이 사장들 몇 명 제가 최근에 만났더니 콜 규제 때문에 거의 이거 뭐 영업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죠.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적으로 좀 타격을 많이 주고 있나요? 어때요? 그 증권사 이제 대표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의 타깃은 거의 중소형 증권사라고 그러니까요.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국고채 전문 딜러라고 하는 뭐 16개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네. 이제 콜 차입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타깃이 다 지금 중소형 증권사들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단계에 급성장했다라고 할 때 해운, 조선, 건설업체들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는데 어렵죠. 예.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게 증권업이거든요. 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머니인데 네. 그 수단을 지금 이제 또 제어하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형 증권사들 위주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예고된 수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그래요. 때. 그럼 결국 뭐 올해도 뭐 중소형 증권사들은 다소 이제 이익을 못 내는 상황인데 네. 이 뭐 필요할 때 좀 이렇게 저리로 조달했던 이 콜 시장이 닫혀버리면 그렇죠. 내년도 사실은 이제 중소형사들은 진짜 기대할 게 많이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에 뭐 SK증권이나 KTB 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에서 네. 좀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최근에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올 뭐 초부터 시작해서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다 구조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좀 격화되고 있다는 분위기일 뿐이지 지금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 그리고 또 시장 기반이 좀 여리하다고 할 수 있는 중소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좀 구조조정의 타격을 좀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유진증권이 왜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나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뭐 싸기도 싸던데 네네. 그만큼 뭐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중소형 상황은 이런데 분명히 이제 어제 얘기해 보면은 이제 숫자를 좀 줄여보겠다. 그렇죠. 예. 뭐 62개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숫자를 좀 줄여보겠다. 네네. 이런 그 메시지가 강하게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투 이제 입찰 우선 적격 대상자 이제 다음 달 네네네. 네, 이제 선정이 되는데 지금 일단은 뭐 NH, 뭐 KB 양강 구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우리 한 기자는 최근에 좀 관련해서 뭐 어떤 좀 취재 같은 거 좀 많이 한 거 있나요? 일단 우투 매각 관련해서는 좀 우투 매각 관련해서 일단 NH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너무 그 회장님이 그냥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전임 회장님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중앙회가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네. 왜 그 ING 생명 KB가 ING 생명 할 때 뭐 이사회 벽에 막혔다면 그렇죠. NH는 중앙회 벽에 걸려서 이제 전임 회장님들이 또 일찍 자리를 뜨기도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임종용 회장님은 취임하자마자 거의 중앙회 이제 임직원들 다 일일이 만나시면서 좀 마음을 돌리는데 좀 역량을 모았다 이렇게 평이 나오고 있는데 우투 매각에 있어서도 그게 좀 지금까지는 호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KB 입장에서는 좀 신중한 모습인데 일단 우투 매각 가격이 얼마냐에 네. 대해서 이사회에서 좀 크게 관심을 쏟고 있고 또 이명록 회장이 전에 그 어윤대 회장이 ING 생명 인수할 때 반대했던 세력 중 한 명이 지금 이명록 회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이 바뀐 건데 지금 임 회장의 그 입장을 현 KB 이사회가 얼마나 지지해 줄지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네. 현재는 좀 NH 쪽으로 좀 우세하지 않은가. 현재 분위기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거도 워낙 그 임 회장이 그냥 그 NH의 임 회장이 네네. 워낙 뭐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얘기, 의지가 아주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네. 요새 국민은행에서 온갖 막 잡다 하고 막 참 약간 그 상상 불허의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M&A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그러나요? 정량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정성적으로는 당연히 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만큼 그 기업 문화가 좀 경직돼 있다라고 된다면 이제 매각 측에서도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야, 그래서 뭐 요즘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또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투의 그 향방은 현재까지는 NH 쪽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한 기자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문적으로 이 M&A 이 딜 이런 것들을 이 파고드는 기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네, 신빙성이 있다,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KB 같은 경우에는 LIG 손보가 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좀 이렇게 이게 오히려 우투보다 훨씬 그렇죠. 더 인수에 따른 뭐 효과라든가 수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던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네. IB 업계에서는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대우증권이 매물로 나올 거다. 나올 거다. 예, 동양증권은 이미 지금 투자자 태핑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사회가 좀 어떻게 보면 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격 대비 얼마나 알짜 매물이냐를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동양증권이라든지 또 대우증권도 같이 좀 범위 안에 넣고 보지 않겠느냐. 맞아요. 지금 KB 입장에서는 우투만이 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ING 손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반면 NH는 우투에 좀 집중하는 모습. 일단 집중하고 있고. 네네. 아, 그러다 보니까 동양도 뭐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 그렇죠. 싸졌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싸졌습니다. 고객 기반도 좀 많이 잃은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예. 동양은 뭐 외국계, 대만계 회사들 많이 또 얘기 나오고 있고. 예, 유인카라 그러죠. 네. 아, 그러면 이제 KB는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이사회에 또 승인을 밟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확 한 곳에 몰빵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괜히 그랬다가 또 이번에도 싸운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시끄럽게 좀 그렇죠. 나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는 이 금융투자 업계도 좀 살려보자 이렇게 지금 팔 걷어 붙였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떻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하게 구조조정을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어도 눈으로 보이기는 좀 그런데 진짜 얼마나 그 당근과 채찍을 내놓을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지금 내놓는 이 당근들 아직은 딱 어제까지는 전 좀 실망스럽다고 그러니까죠. 봐요. 그렇게 당근을 줬는데 네네. 이게 달지가 않아요, 당근이. 그렇죠. 아, 이거 언어들이 이거 자제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하여튼 당근을 딱 씹었는데 이게 맹물이야,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혹시 어떤 거를 좀 뭐 이렇게 많이 좀 팍팍팍 밀어줘야 좀 이렇게 살려는 곳에서 조금 이거는 한번 물었더니 달짝지근하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한두 차례 나온 얘기긴 한데 네. 일단 라이센스를 확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단은 아까 61개 증권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금융투자 민가 라이센스 수가 48개입니다. 61개 증권사인데 48개.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씩 한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라이센스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장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의 시장은 작은데 국내 금융시장은 크지 않잖아요. 네.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뭐 M&A를 시도한 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투 외에도 매물로 나왔는데 정작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매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죠. 관심도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라이선스를 좀 한 10개 안팎으로 확 좀 과장하자면 줄여야 되지 않을까. 반납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가려면은 볼 때는 시장이 더 많이 안 좋고 더 곡소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소형증권 사장님들한테는 더 좀 죄송한 말씀이 그러니까. 되겠죠. 너무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죠. 사실은 시장 자율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네네. 또 증권사람은 또 그게 또 여의치 않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뭐 각 증권사마다 뭐 인원 감축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인건비 절감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딱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적자를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400억이다가 400억을 팍 줄이려면 몇 명 줄여야 되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런 식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죠. 조금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짧게 했다가 한번 쉬었다 갈까요? 네, 두 번째 이슈 톡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